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토마스만 탄생 150년 기획특강 7번째 시간으로 그 작품으로는 이제 파우스트 박사를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까지 읽었던 이제 작품으로는 이제 우리가 부덴브로그의 사람들하고 토니오 크레가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그리고 이제 마의산 읽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에세이, 소설 작품은 아니지만 그거를 봤고, 그리고 이제 오늘 파우스트 박사인데 마의산하고 파우스트 박사 사이는 시간이 좀 길어요. 한 23년 정도 되죠. 그 사이에 토마스 만이 뭐 작품을 안 썼냐면은 그건 아니고 그 대작을 썼죠.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이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신화를 이제 좀 적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좀 화해의 어떤 서사를 써보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게 파우스트 박사예요. 오늘 이제 이 파우스트 박사 강연하시는 우리 이몽배 교수님께서는 작년에 이제 퇴임을 하시고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이제 계시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독일어 번역을 최고로 잘해요. 그래서 요 파우스트 박사의 바로 번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강생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 상당히 이제 기대됩니다. 예, 선생님 이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너무 과분한 찬사를 받아서 어리둥절한데 그 과장된 소개지만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래 토마스만 전공은 아니고 괴테를 주로 전공을 했고 이 작품을 번역한 인연으로 오늘 수업을 맡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작품이 좀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토마스만이 왜 파우스트 모티브를 다시 가져왔는가 하는 선행 문학 전통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아드리안 레버킨의 그 캐릭터가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악마와의 계약, 그 비극적인 운명을 가져오는 화근이 되죠. 그리고 이 계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문제를 소설의 전개에서는 사랑의 금지라는 모티브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개인 작곡가의 운명이 독일의 시대사와 특히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파국으로 치닫는 그 시대적인 격변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만이 이 작품을 집필한 것은 1943년, 이때는 10년 전에 이미 히틀러가 집권을 했고 토마스 만은 스위스를 경유해서 미국으로 망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망명지 미국에서 집필을 시작해가지고 47년 초에 탈고를 했고, 독일에서는 책을 낼 수가 없으니까 스톡홀름에서 초판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은 음악가입니다. 작곡가 아드리안 레버킨의 전기 형식으로 서술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표방을 하지만은 소설이죠. 이런 개인사와 더불어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1차 대전과 2차 대전 시기의 독일 역사의 파국과 이 개인사를 교차시켜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의 하위 장르로 말하면은 예술가 소설이자 음악가가 주인공이니까 또 당대의 역사적 문제를 다룬 시대 소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화자는 주인공의 어릴 적 시절부터 친한 친구입니다. 아주 가까운 중마고우고 제르누스 짜이트블롬이라는 화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화자는 고전학을 전공한 인문주의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예술가는 이따가 보겠지만은 아주 현대적인 아방가르드 음악을 추구하는 예술가고, 화자는 르네상스 이래의 그 휴머니즘 전통, 인문주의 전통을 계승한 그런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자가 서술하는 시점은, 이야기를 소설 속에서 쓰는 시점이 1943년
독일의 뮌헨 근교라고 되어 있어요. 토마스 만 작가는 미국으로 망명해 있었지만은 이 허구적인 화자는 히틀러 체제에 반대하지만 독일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문학사에서는 국외로 가지 않은 망명자다 그런 의미에서 내적 망명의 시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의 처음 시작 부분을 보면은 나는 작고한 아드리안 레버퀸의 생애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가 상승했다가 추락한 천재적인 음악가로 그의 잠정적인 정기이다. 그러나 내가 이걸 설령 탈구하더라도 빛을 보게 될지 전혀 기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나 참혹한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책이 출판될지도 굉장히 불확실하고 이 화자가 폭격을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을 시작 부분에서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레버킨의 생애를 한번 간추려서 보면은 원래 김나지움,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죠. 그때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따로 음악 교육을 받습니다. 개인 교수를. 그래서 주로 작곡 공부를 하다가 뜻밖의 대학은 신학 전공을 해요. 대학에 가서.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작곡가의 길로 원래 꿈꾸던 방향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 초반의 상황입니다. 음악뿐 아니라 미술, 문학, 모든 장르에서 과연 전통을 다 능가하는 새로운 예술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첨예의 화두였죠. 그래서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작의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괴테의 파우스트하고 마찬가지로 파우스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신적인 권능을 얻기 위해서 악마와 결탁을 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악마와 계약을 맺어서 창작의 영감을 제공받습니다. 그 대신 24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영혼과 육신을 악마에게 바치고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계약의 조건입니다. 이 모티브는 중세의 파우스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는 당신은 사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사랑의 금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화해의 결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죠. 특히 기독교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교의의 핵심적인 바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악마적인 원칙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이 계약에서 이 절대로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맺고 창작의 영감을 얻은 주인공은 전통 음악의 어떤 하모니나 조성을 해체한 그 아주 전위적인 현대음악을 창작해가지고 유럽 음악계의 새로운 스타로 주목을 받습니다. 토마스 만이 구체적으로는 동시대의 음악가인 쉔베르크의 무조음악, 아토날 무직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차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4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그 직전에 주인공이 내가 마지막으로 새로운 작품, 곡을 발표할 테니까 다들 모이시라 그래가지고 가까운 지인들을 뮌헨 근거의 은거지로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고백을 해요. 자기가 24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가. 나는 악마와 결탁해서 영감을 얻고 음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 계약의 조건인 사랑의 금지라는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가까운 친구, 바이올린 주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여동생의 아들인 조카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마치고 주인공은 쓰러져요. 곡을 연주하려고 피아노를 향해 가다가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기억과 인지 능력과 사고력을 완전히 잃고 백치 상태로, 치매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노모가 다시 아이가 된 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시골로 와가지고
고독한 만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모티브는 토마스 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세 성자가 있죠. 토마스 만이 스스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 바그너, 니체입니다. 그래서 니체의 마지막 생애의 말년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죠. 니체도 토리노에서 쓰러지고 생의 마지막 거의 10여 년을 여동생의 보살핌 속에서 이와 똑같은 완전한 그 백치 상태로 보냈죠. 그죠? 바이마르에서. 그래서 이런 스토리에서 보면 우리가 토마스 만이 왜 파우스트라는 인물을 다시 빌려왔을까? 그 이유는 가장 독일적인 정신을 구현한 캐릭터가 바로 우리 문학사에서는 파우스트다. 그래서 독일 정신의 화신으로 파우스트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중세의 파우스트나 괴테의 파우스트는 모든 학문에 정통한 학자입니다. 대학자예요. 그죠? 예. 그런데 토마스 만은 학자가 아니라 주인공을 음악가로 설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마스 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음악은 예술과 문화 그리고 인간과 정신이 처한 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이자 수단이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독일 정신이 왜 히틀러라는 괴물을 낳는 이 역사적인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나는 이 음악가의 비극적인 운명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게 작품의 기본 콘셉트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보다는 토마스 만은 중세 후기의 파우스트에서 더 많이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죠. 보통은 우리가 민중본, 이거는 작가가 특정되지 않고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채록을 해가지고 책으로 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87년 종교개혁 이후죠. 그죠? 16세기 말에 이 원래 파우스트가 나옵니다. 이 주인공은 신학을 공부하고 의학과 천문학 그 당시의 모든 학문에 정통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마술 연구에도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괴테의 파우스트하고 마찬가지로 메피스토펠레스가 여기에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하고 24년 동안 계약을 맺어서 파우스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을 시켜줍니다. 그 대가로 24년이 지나면은 영혼을 바쳐야 합니다. 즉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처음 8년은 지상의 육체적인 쾌락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나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티브가 벌써 중세 파우스트에 나와요. 이게 토마스 만의 작품에서는 주인공 아드리안이 대학 초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사창가를 방문하는 그런 경험담으로 나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8년은 넓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마술로 이적을 보이고 그래서 황제한테 하사금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 파우스트와 달리 토마스 만의 주인공은 뮌헨 근교에 응거하고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을 합니다. 물론 작곡가로서는 명성을 얻죠. 그리고 마지막 8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헬레나의 판톰, 환영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모티브는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약 기간이 24년이 다 끝났을 때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머리말에는 양식 있는 신앙인들에게 악마의 실상을 깨우치고자 파우스트의 이런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권선징악의 그 틀로 재단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세의 모티브를 직접적으로 더 많이 차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파우스트 1부에서는 그레텐이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파우스트는 이 사랑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레텐이라는 여성의 어머니 오빠를 죽게 만들고 둘 사이에 난 갓난 아이도
그레텐이 이 당시에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은 사회적으로 저주를 받고 완전히 배척이 되니까 아이를 죽여서 그레텐이 영아 살해죄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실정법에서 처형됩니다. 그게 일부의 마지막 장면이죠. 파우스트는 그레텐을 구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가지만은 그레텐이 내 죄의 벌을 받겠다 그러면서 파우스트의 탈옥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도망가는 걸로 일부가 끝이 나요. 그래서 파우스트가 자기 죄를 깨우치고 참회하고 그럴 기회가 없이 끝납니다. 2부의 파우스트는 1부의 파우스트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그리고 1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해요.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바닷가의 넓은 땅을 하나의 왕국을 황제로부터 봉토로 하사받습니다. 황제를 도와준 공로로. 그래서 그 땅이 저지대에 물에 잠겨 있어가지고 운하를 파가지고 간척 공사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살기 위한 터전을 이꿉니다. 왕이 돼서.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은 공사가 다 끝나서 거의 완공 직전에 저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로운 백성들과 나는 살고 싶다라고 만족을 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드디어 이제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러나 이 공사의 과정에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됩니다. 산업재해죠.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그러나 2부에서도 파우스트는 역시 이 희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리의 빛으로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죽고 파우스트는 참회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죽고 나서 계약에 따라서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랑의 꽃을 뿌리죠. 상징적인 행위로. 그래서 사랑이 메피스토 악마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죽었던 여성 그레티엔이 천사들 사이에 천상에서 나타나서 파우스트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성모에게 파우스트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희생자인 그레티엔의 사랑으로 파우스트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괴테 파우스트가 중세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버전입니다. 그래서 2부의 마지막 구절이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린다, 즉 구원한다라는 유명한 구절로 끝나죠. 그래서 괴테 파우스트의 핵심은 인간이 아무리 유혹에 빠져서 큰 죄를 짓더라도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만의 이 작품에서는 아드리아는 마지막에 자기 작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직접 육성으로 지인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참회를 하지만은 쓰러지고 파멸을 피하지 못합니다. 예. 구원의 여성도 없어요. 예. 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왜 음악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토마스 만이 자세히 기록한 것들 중에서 제가 핵심적인 몇 구절만 인용을 한 겁니다. 음악이라는 게 추상적인 사유, 거의 수학적인 구성물이죠. 그죠? 구성물인 동시에 뭔가 인간의 내면에, 영혼에 호소하는 신밀한 마력을 지녔죠. 어떻게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양면성을 지녔습니다. 그게 독일인들의 정신을 가장 잘 설명해 준다. 독일의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죠, 실제로. 그 다음에 음악의 어떤 마력, 어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흡인력, 똑같은 겁니다. 고도로 계산된 질서이면서 뭔가 인간을 혼돈으로 몰아가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힘. 그 다음에 역시 토마스 만이 한 얘기입니다. 독일인을 보통은 독일 신화, 가곡, 음악 얘기할 때 내면성, 독일 말로 제가 배울 때 인널리시카이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 내면의 깊이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게 독일인들의 심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면성 혹은 음악적인 본성은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에서 사변적인 요소, 추상적인 사고력이죠. 그죠? 사변적인 요소와 현실 감각,
사회 정치적인 요소의 분리, 두 개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고 분리된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독일에 엄청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칸트, 헤겔, 니체, 하이데커 등등등. 사변적인 추상적 사고에 능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독일 근대 현대사를 보면은 영국, 프랑스와 달리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지 못한 채로 근대화가 됐고 그 업보로 군국주의 국가가 돼서 20세기에 와가지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전범 국가가 됐죠. 그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토마스 만이 주인공의 캐릭터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이런 특성은 파시즘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가치를 폐기하고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잔혹하고 뭔가 혼돈, 디오니소스적인 거는 니체의 용어죠. 인간 심성의 어떤 비합리적인 충동, 그런 거에 휩쓸리고 그래서 파시즘이라는 거는 악마의 함유를 빌려서 시민적이고 건전한 어떤 생활 양식에서 일탈하는 상태다. 그래서 주인공은 결국 사고의 기능, 뇌 기능이 마비되고 정신적인 죽음에 이르고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죽음에 이르고 이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작품의 기본 콘셉트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상징성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요즘 문학뿐 아니라 여러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도 그 스페이셜 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죠? 자기가 나고 자란 그 공간이 한 사람의 성격과 운명을 좌우한다. 그냥 단순화시키면은 이 주인공이 나고 자란 이 고향 도시가 카이저스 아쉐른이라는 가상의 지명이에요. 실제 지명이 아니라 카이저란 말은 중세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중세라는 상징이고 아쉐는 독일 말로 재란 뜻입니다. 불이 타고 남은 재. 그래서 현대 분명히 20세기의 도시인데 아직도 중세의 잿가루가 휘날리는 것 같은. 그래서 중세적인 바꿔 말하면은 미신과 비이성적인 몽매함과 마녀 사냥과 집단적인 광기와 뭔가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히틀러의 파시즘이 대도하는 온상이라는 거죠. 그런 공간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묘사를 보면은 핸델의 도시이자 상업도시인 할레, 문화의 도시죠, 그죠? 바흐의 도시인 라이프치,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도서전이 열렸던 도시입니다. 라이프치히는. 동서독이 분단되고 나서는 프랑크푸르트로 바뀌었지만은 통일되고 나서 다시 라이프치 도서전도 부활했죠, 그죠? 문화도시예요. 바이마르는 너무나 유명한 괴테와 슐러의 도시죠.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런 도시들과 나란히 있는 유서 깊은 문화의 중심지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 도시의 문화사 박물관에는 잔인한 고문 도구들을 진열해 놓은 전시실이 하나 있었고 또 나란히 25,000권의 장서와 5,000권의 필사본, 6필 원고가 비치된 도서관도 있었다. 문명의 찬란한 정수와 야만이 공존하는 거죠. 하나의 공간 속에. 일부러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을 보통 아이러니의 대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쭉 묘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뒤집습니다. 그래서 상대화시켜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예. 예.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도시에는 쇠락해가는 중세의 어떤 히스테리, 광기죠. 정신적인 전염병 같은 것이 잠복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게 이 시대의 증상으로는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동원 조직이죠. 그죠? 청소년 동원 조직. 유겐트처럼 중세의 간질병을 연상케 하는 해괴한 집단적 히스테리, 광기와 그 반대로 어떤 환상적인 공산주의 설교. 1910년, 20년대 독일에,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이 좌익, 우익, 극단주의가 횡행했죠. 그게 독일 사회 비극이죠. 그
진정한 중심을 잡지 못한 거죠. 그래서 중세가 지금 현대의 상황과 완전히 오버랩이 돼서 과거가 현재로 나타나서 현재와 겹쳐진 과거일 뿐이다. 배 선생님 질문하신 그 시간의 겹침이 공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더 현대적인 동시대의 사건으로 히틀러가 1933년에 집권을 하고 체제에 반대하는 불온 작가들의 책을 광장에다가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문자 그대로 분서 불을 질렀어요. 이런 중세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또 중세 마녀 사냥의 잔재처럼 장애인들을 마치 마녀와 결탁한 죄인처럼 배척하는 분위기도 이 도시에는 만연해 있다. 이게 히틀러의 집단 수용소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을 가두기 전에 장애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기 시작을 했죠.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 이런 이야기들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을 만드는 젊은 장인이 막 결혼을 했는데 신혼부부의 신방에서 성적인 불구예요. 소설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해를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를 하니까 교회에서 이 배우에는 뭔가 악마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종교재판을 열어서 신부를 신문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고문에 못 이겨서 이제 동네 어떤 할멈이 조제해 준 약을 신랑의 몸에 발랐더니 이건 이제 신랑이 성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약을 조제를 해왔겠죠. 선의로. 예. 그게 마치 마녀의 약을 조제한 것처럼 둔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멈과 신부를 마녀로 몰아서 화형에 처했다. 중세에 너무나 흔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마녀 사냥.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앙에서 멀어지는 공부를 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도 한탄을 하죠. 내가 모든 학문과 유감스럽게도 신학까지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신앙에서는 점점 신학을 공부할수록 멀어졌다는 탄식을 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사변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변신론이라는 건 원래 그 기독교 교리학에서 초기부터 굉장히 논쟁적인 그 쟁점인데 하느님이 완전하다면은 왜 세상에 악이 만연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걸 도대체 도그마틱에서 교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중세 교부 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거는 인간이 원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통해서 그 유혹을 견디고 이기면서 더 돈독한 신앙을 가지라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 아우구스틴은. 그러나 이제 이 신학교의 신학 교수들, 소설에서 물론 픽션입니다. 그거를 살짝 비틀어 가지고 악이 존재함으로써 선이 더욱 돋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논리가 마치 악이 선의 바탕인 것처럼 이렇게 궤변으로 살짝 비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완전히 작곡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면서 그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내가 창작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마치 중세 후기의 연금술사처럼 돌을 가지고 금을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금술사와 같은 포부를 자기 스승에게 피력을 합니다. 저는 원재료를 엄선하여 마법의 소체에 담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정신과 불길로 그 재료를 여과하고 증류하여 정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법의 솥에서 황금을 정제해내듯이 그 황금과 같은 새로운 작품을 내가 창조하겠다라는 포부를 피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적으로 이 주인공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한 묘사도 자주 나오는데 굉장히 지성적입니다. 그러면서 냉소적이에요. 어떤 우스운 일을 봐도 흡족한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항상
냉소적인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서 그 반대의 충동, 아까 독일인들의 양면성을 얘기할 때 추상적인 사고, 지성이 발달했으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감각은 떨어진다 그랬죠. 무능하고. 즉 현실의 어떤 장애나 시련에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 캐릭터의 변주입니다. 그래서 지적이면서 동시에 본능적인 어떤 충동에 빠지기 쉬운 그런 양면적이고 모순적인 성격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어떤 인간의 능력 욕구와 육체적인 욕구일 텐데 그거를 매개해주고 화해시켜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인데 아드리안에게는 이 주인공에는 그 화해의 영혼이 부족하다 없다. 어릴 때부터 쭉 관찰해온 화자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비극의 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육체적인 충동에 약한 그 부분이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던 초년 시절에 사창가의 경험을 이 아드리안 주인공이 군대에 가 있는 이 화자 친구한테 자세히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묘사를 해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16장, 19장, 그 다음에 25장에도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작곡가로 일찍 데뷔를 해요. 20대 초반에 새로운 음악으로. 시점으로는, 역사적인 시점으로는 1905년 무렵입니다. 그래서 호객군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창가를 찾아가는데 처음에는 여성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그 여성을 다시 찾아가요. 그래서 이 화자가 돌이킬 수 없는 숙명적인 사건, 또 운명의 화살을 맞은 상태였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나는 치명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와 육체적인 접촉을 하면은 당신은 감염이 되고 위험하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여성이. 그러나 주인공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편지를 맺으면서 이 편지를 보라라는 글귀로 편지를 끝맺는데 이 구절은 니체의 자전적인 에세이인 에케 호모라는 제목을 그대로 패러디한 거죠. 그래서 니체가 정신착란에 빠진 것을 보통 젊은 시절에 사창가 경험, 매독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직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뇌로 침투해서 정신착란을 일으켰다고 보통 설명을 하죠. 그런 음악가들도 많았고, 그죠? 그래서 니체의 생애의 그 모티브를 여기서도 빌려옵니다. 그래서 토마스 만의 이 소설 기법 중에 아까 아이러니, 또 하나 중요한 기법이 모자이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의 생애를 이렇게 짜집기해서 빌려오기도 하고, 당연히 텍스트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그너 음악의 모티브를 빌려오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트리스탄 같은 중편 소설이죠. 그래서 니체의 매독과 광기와 그 천재성, 마지막에 완전히 지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파멸, 이 모티브를 그대로 빌려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악마와의 대화 장면에서 그 악마 메피스토가 이 주인공에게 네가 그때 사창가를 갔을 때부터 이미 너는 나의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계약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메피스토의 유혹으로 나중에 사후적으로 해명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자는 그러나 이 편지를 읽고 나서 그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경고를 받은 쪽이 경고를 무시하고 사랑을 나누었다면은 정말 사랑이 없다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이니까 친구를 어떤 인간적인 온정의 관점에서 두둔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자의 시점이 이중적이에요. 화자가 아까 인문주의자라 그랬죠, 그죠? 중세 후기 인문주의자들 에라스무스라든가 루터 넓은 의미에서 이런 중세의 도구마를 깨려고 했던 인문주의 전통을 물려받은 그리고 합리적 계몽주의자의 관점에서
친구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가능하면은 찾아서 발굴을 해주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러나 친구의 이 내용소적인 성격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면이기 때문에, 나하고 체질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두운 마성적 충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일말의 그런 인간적 어떤 충동, 인간은 다 본능에 끌리는 게 아니냐, 그게 뭐가 나쁜 것이냐 라는 거는 어떤 휴먼한 관점에서 긍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화자의 이중적인 시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핵심 부분인 악마와의 계약 장면이 소설의 한가운데 25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그래서 아드리안의 비밀 수기, 아드리안이 직접 기록한 기록을 내가 그대로 여기에 수록하는 것이다 라고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에 해당되는 인물이 그냥 그, 익명의 그로 나와요. 그리고 이 그와, 즉 메피스토와 아드리안이 나누는 대화록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이탈리아의 휴양지에서 어두운 방에서 메피스토의 어떤 판톰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변신을 하면서 나누는 대화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너에게 영감을 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장애, 즉 창작의 장애, 걸림돌을 물리치고 마비와 질곡을 떨치고 훨훨 날도록, 즉 상상력의 나래를 펼치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곧 부활절이 될 것이다. 죽은 그리스도가 부활하듯이 너의 창작의 능력이 펄펄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환각이 끝까지 최고조로 고조될 때까지 너는 창작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계약의 기간이 끝나면은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을 넘겨줘야 된다. 라고 이제 계약의 조건을 제시하죠. 그러나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술가는 사실은 20세기의 모든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규범을 다 깨죠. 그죠? 진선미의 조화, 고전적인 규범을 다 깹니다. 니체의 영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니체를 보통 가치의 전복자라 그러죠. 근대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가치, 진리와 선의 가치, 그거는 다 니체는 허구라고 얘기를 하죠. 다 때려 부숩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 메피스토의 얘기는 현대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범법자다, 가치 규범을 깨는 사람들이다, 광인이다, 노말한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독창적인 비범한 작품을 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근대 일에 축적된 그 문화를 다 파괴하고 새로운 극단적인 것을 창조해야 진정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그래서 근대의 문화를 부정하고 야만을 감행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와 야만의 대립이 이 작품의 기본 구조가 됩니다. 그게 히틀러가 모든 전통적인 긍정적 가치들을 다 파괴하는 거죠. 예. 그러나 레버킨 주인공은 그냥 순순히 응하지는 않고 내가 당신의 요구에 응하겠지만은 창작을 위해서, 그러나 나중에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뉘우치고 참회를 한다면은 그 참회를 통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항변을 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조건으로 절대로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차가운 지성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 조건 때문에 주인공은 두 번의 간접적인 살인을 연출을 합니다. 한 번은 고의적으로, 한 번은 자기 의도와는 반대로. 그 두 가지가 이 소설의 전개에서는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된 바이올린 연주자로 슈베르트 페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자, 아드리안 주인공 작곡가가 이제 유럽 음악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천재로 뜨니까 이 슈베르트 페거도 아주 유능한 바이올린 주자입니다. 그래서 구애를 해요. 내가 너한테 정말 곡을 하나, 작품을 하나, 바이올린 연주곡을 받고 싶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가 되고, 당신은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우리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겠지요. 작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플라토닉한, 즉 정신적인 산물인 그 작품, 아기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연주는 내가 플라토닉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충족시킬 것입니다. 즉 우리 사이에는 플라토닉한 사랑이 성립되고 위대한 작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드리아는 주인공은 결국 이 친구가 여러 해 동안 이런 식으로 끈질기게 아주 매달려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주고 이 친구만을 위해서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을 해줍니다. 그리고 단단히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근데 그게 이 화자의 묘사를 보면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동성애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미묘한 관계로 발전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친해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두 사람의 친교도 그런 미묘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바람둥이 타입인 남문꾼입니다. 이 바이올린 주자는 이 슈베르트 페거의 기질에 비추어 보건대 그가 아드리안의 고독을 무너뜨리고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애초부터 그런 미묘한 의미와 색채를 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미묘한 색채라는 게 바로 동성애를 암시하는 겁니다. 20세기 전반기의 예술가들 사이에는 굉장히 흔했었죠. 그죠? 유명한 화가나 예술가들 중에 토마스 만 소설에 동성애 모티브가 나오는 유명한 작품으로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독일의 대작가가 미소년을 좋아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둘이 가까운 사이가 되니까 주인공이 갑자기 자기가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요. 이거는 느닷없는 뜬금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악마의 계약에서 절대로 살아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결혼까지. 그런데 어떤 여성인가 하면은 그 프랑스 여성입니다. 마리 고도라는 그 프랑스 여성인데 파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무대 디자이너예요. 오페라라든가 연주회, 연극 무대, 그러니까 유럽 최고의 고급 무대 디자이너입니다. 스위스로 연주여행을 갔을 때에 한번 이 여성을 무대 디자이너니까 소개받아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같이 여럿이 보는 연회 자리에서. 그게 만난 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수인사를 하고 스쳐 지나간 게. 그런데 뜬금없이 그냥 결혼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슈베르트 페거 자기 친구한테 자네가 좀 전령으로, 여성은 아니지만은 매파로 나서가지고 내 결혼 의사를 그 여성에게 좀 전해줘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슈베르트 페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사실은 나도 그 여성한테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좋아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아드리아는 그러면 더 잘 됐다. 그런 맨정신으로 가면 힘들 텐데 그런 감정까지 있다니 그 감정을 가지고 나의 청혼 의사를 전달해 달라. 그로테스크하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체근해가지고 친구가 마지못해서 요청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슈베르트 페거가 이 여성을 찾아가서 내 친구가 사실은 당신에게 청혼을 해서 그 전령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기가 막히는 거죠. 지나가다가 한번 봤을 뿐인데 정말 생각이 있다면 찾아올 것이지 친구를 보내다니 그러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그러니까 슈베르트 페거가 옳거니 잘 됐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두 사람이 급진전이 돼요. 두 사람 사이가. 유럽 최고의 바이올린 주자기도 하니까 어떻든 매력적인 남성이죠. 돈 후안 같은 남몽꾼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불과 아주 며칠 사이에 두 사람이 결혼 계획을 발표하고 유럽의 음악계에서 이게 뉴스가 됩니다. 예. 당연히 뮌헨 음악계와 사교계에서도 금방 이 뉴스가 퍼지죠.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아드리아는 친구도 잃었고 어떻든 말로는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여성도 이런 거죠. 이렇게 좀 뚱딴지 같은 유머러스한 얘기를 합니다. 새 둥지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친구한테 보여주었는데 결국은 몰래 도둑 맞고 말았다는 어느 꼬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 자기 친구한테, 화자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의 어이없이 어리석은 행동이 부끄러울 따름이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만 보면 굉장히 함리스한 것 같죠. 그냥 내가 어리석었지, 뭐 친구도 잃고 여자도 잃고 그런 말 같은데 이 말에 대해서는 친구인 화자가 친구를 믿은 것이 잘못이거나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정작 잘못을 느끼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도둑질을 한 쪽이지. 이렇게 친구를 두둔을 해줘요. 그런데 돌아서서는 이 화자가 뭔가 끼림직해요. 이 아드리아 친구의 냉소적인 성격에 뭔가 맞지 않는 유머입니다. 블랙 유머죠. 그래서 뭔가 의혹이 생깁니다. 만약에 친구가 너무 경솔하게 정말 실수로 뭔가 오판을 해가지고 친구와 연인을 동시에 잃었다면은 마음을 놓겠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가 사태가 이렇게 될 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게다가 일부러 일이 이렇게 되도록 꾸몄을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어쩌면은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진실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나의 호의적인 해석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소름 끼치는 냉혹하고 잔인한 동기가 드러날지도 몰랐다. 여기도 이중적인 시각이 작용하죠. 그죠? 한편으로는 친구의 선의를 믿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계획적으로 이런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닐까. 그 계획적이라는 거는 화자인 나는 아직 악마와의 계약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참여를 합니다. 만약에 친구를 잃고 그 여성을 잃는 정도에서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이 슈베르트 페거라는 바이올린 연주자는 결혼 발표를 했지만은 그때까지 뮌헨의 사교계의 상류층 집안의 여성인 결혼한 유부녀입니다. 유부녀와 내연의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데 뮌헨 사교계의 이 바이올린 주자가 프랑스 여성과 결혼한다고 하더라는 게 쭉 다 금방 알려졌고 뮌헨에서 독주회를 마치고 전철을 타고 귀가하는데 그 내연녀 여성이 전차 안에서 이 바이올린 주자를 총으로 쏘아서 죽입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작품 마지막에 아드리안이 24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지인들 앞에서 내가 죽였다고 고백을 하고 참회를 합니다. 나는 악마를 섬기는 수도사로서 상대가 여자만 아니라면 피와 살을 가진 즉 육체적인 인간을 사랑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와의 동성애 관계를 실토하는 거죠. 그 친구는 나와 허물없이 말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가 되기 위해 나한테 무한히 신뢰를 쏟았고 결국 나도 그 친구에게 마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나는 악마의 지시와 처방에 따라 그 친구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금지 조건을 어겼으니까. 그 벌로 네 친구 죽여라. 안 그러면 너 작곡가로는 끝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시자, 즉 메피스토입니다. 메피스토는 내가 결혼할 의사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이 약간 핀트가 빗나갑니다. 사실은 결혼 계획을 세운 것부터가 이 주인공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이올린 주자인 친구가 곡을 달라고 접근해 와서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동성애적인 관계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를 떼어내려고 일부러 이 친구를 매파로 앞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성격상 신의를 지키지 않는 성격이죠. 바람둥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배신하고 그 여성에게 청혼을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냉정한 지성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결혼 발표를 하고 그러면은 뮌헨에 있는 그 여성이 가만히 있을까? 이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사실은. 작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정신착란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때는 이미. 그래서 마치 결혼할 의사는 정말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기억을 잘못 기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이게 토마스 만의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심리 묘사입니다. 예. 말하자면은 그놈은 메피스토는 나의 결혼을 자기에 대한 배반이라고 속죄를 위한 술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픽션입니다. 절반은. 그리하여 그놈은 나의 결혼 계획을 이용하여 무자비하게 친구를 살해하도록 나를 올가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전히 살인자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모두 앞에서 참여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떻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에 친구의 죽음은 의도된 계획적인 연출이라면은 여동생이 결혼을 해서 5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심한 결핵을 알아가지고, 결핵은 이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죠. 애들한테 감염이 잘 되고, 그래서 5살 배기인 조카를 엄마한테서 떼어놓고 공기 좋은 데서 요양을 할 수 있게, 이 주인공은 뮌헨 근교에 전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외삼촌 즉 아드리안 주인공이 사는 이 은거지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마치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처럼 묘사가 됩니다. 천진무구하고 성스럽고,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은 아드리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이를 내 피부치 조카이고 더군다나 아기 예수와 같은 아이인데 이 성스러움이 나의 악을 치유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조심을 해요. 예. 그래서 화자가 보기에는 나는 친구가 첫날부터 그 조카를 끔찍히 사랑했으며 조카의 출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밝은 시기를 맞게 해주었다는 것을 안다. 처음으로 뭔가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 조카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친구는 조카를 천사 혹은 아들처럼 좋아하지만 가급적이면 접촉을 피합니다. 악마의 계약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나 이 조카는 결국은 급성 뇌막염으로 불과 며칠 사이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20세기 초반의 의학적인 상식으로 뇌막염은, 특히 어린아이의 뇌막염은 부모가 매독 보균자일 때에 쉽게 감염된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토마스 만이 그 의학적인 상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인공의 매독균이 이 조카에게 옮은 거예요. 묘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매독균은 악마와의 계약의 시작이라 그랬죠. 그 악마적인 힘의 독에 의해서 조카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카가 죽었을 때 주인공은 자기 아들을 잃은 것처럼 비통해하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카는 내가 인어 아가씨와 사랑을 해서 얻은 아들이다,
약간 이미 정신착란 증세를 조금씩 보이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화에 나오는 인아가씨가 애의 엄마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초월한 순수한 내 정신적인 사랑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드리안이 자책을 합니다. 그자가, 메피스토가, 악마가 아이를 데려간 것이다. 그래서 내 죄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친구한테 고해를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친구가 여기서는 또 위로를 해줘요. 이게 악마의 계약이라는 걸 여전히 모르니까. 어째서 그런 터무니없는 자책감으로 자신을 괴롭힌단 말인가. 자네는 아이를 사랑하고 좋은 일을 했을 따름인데, 즉 아이에게 잘 해줬을 뿐인데 자책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친구의 절반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반의 시각을 통해서 토마스만 작가는 인문주의적인 전통이 결국은 이 악의 창고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막지 못했다. 그 한계와 무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신자적으로 확대 해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주인공이 24년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참회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인들을 다 뮌헨 근교에 자기 은거지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일찍이 내 영혼을 팔아서 사들인 시간, 24년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 지금 나는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영혼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굳이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부탁하건대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잊어버리고 초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저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주시고 또한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고백할 죄의 얘기를 미리 하는 거죠. 이제 더 할 말도 없고 고백할 것도 없으니 작별을 기념하는 뜻에서 제 작품 중 몇 곡을 연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우스트 박사의 비탄이라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모티브의 악곡을 원래는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앞에서 쭉 얘기했던 내 친구를 그 악마의 사주로 죽였다. 그 다음에 어린 사랑스러운 조카도 결국은 내가 그 조카를 사랑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앞에서 먼저 얘기했던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요. 레버키는 갈색의 네모난 피아노 앞에 다가가서 앉더니 오른손으로 악보를 펼쳤다. 우리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건반 위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가 눈물에 젖은 건반을 치자 심한 불협화음이 울려 나왔다. 동시에 그는 입을 열었다. 노래를 부르려는 듯 했으나 그 입술 사이로 쏟아져 나온 것은 흐느낌 뿐이었다. 영원히 내 귓전에 맴도는 흐느낌이었다. 그는 마치 악기를 껴 안으려는 듯 그 위로 몸을 굽히며 양팔을 폈으나 갑자기 무엇에 얻어맞은 것처럼 의자 옆으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굉장히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묘사가 되어 있죠. 자세히 마지막 부분이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건 참회의 눈물입니다. 그죠?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으로 가서 쓰러지는 장면은 제가 역자 해설에서 짧게 언급을 했지만은 제 주관적인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평생 그 음악을 위해서 자기 영혼과 모든 것을 다 바친 거죠. 심지어는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사람까지 죽이면서 사랑하는 조카까지 그 음악이 뭐라고 자기 음악의 재료로 다 바친 겁니다. 그 참회의 눈물이고 그래서 마치 피아노 위에 이렇게 앉고 쓰러지는 장면이 피아노가 마치 고난의 십자가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거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친. 그러나 무엇에 맞은
의학적으로는 이제 매독균이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뇌출혈이거나 뇌경색 마비가 온 거죠. 니체가 쓰러지는 장면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자의 회고입니다. 나는 아드리안이 피아노를 치려다가 모정의 쇼크로 쓰러진 후의 정황을 차마 사실대로 이야기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는 12시간이나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즉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낯선 자아는 그의 인격이 불타고 남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으며 일찍이 아드리안 레버킨이라 불리던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었다. 그가 보인 치매의 증세는 원래 고유한 자아로부터 이탈하는 것,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는 상태를 의미했던 것이다. 유럽의 최고의 음악가로, 전위적인 음악가로 떠오른 그 유명한 아드리안 레버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모든 정신적 능력을 상실하고 영혼도 상실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 인간으로, 그냥 육체만 남아있는 식물 인간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아드리안의 이런 그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창작의 능력, 그거를 문화의 상징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미 개인적인 운명과 이거를 확대시켜서 역사적인 배경하고 대입을 해서 비교해 보면은 근대의 문명이 이룩한 모든 문화적인 자산들, 음악을 더 확대해서 본다면은 그게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대로. 이 아드리안이 모든 지적 능력, 영혼과 기억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불타고 남은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래서 히틀러의 이 야만적인 폭압이 그 이전까지 축적된 모든 문화, 문명을 완전히 파괴한 그런 역사적인 파국과 병행을 해서 지금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드리안은 완전히 어린 아이가 되었다. 이 부분의 묘사도 굉장히 그 깊은 연민을 가지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백치 상태의 어린 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랬듯이 아이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매달렸고 또 어머니 역시 아들의 어린 시절에 그랬듯이 아이를 기다려주고 걸음마라도 시키듯이 달래주고 또 철부지 장난은 하지 못하게 타일러야만 했다.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대담하고 당당하게 해방되었던 한 정신이 세상 너머로, 즉 이 세상을 초월하여, 지상의 한계를 초월하여 아찔하게 비상했다가, 높이 비상했다가 다시 날개가 꺾여서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보다 더 가슴 찡하고 애처로운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 묘사는 괴테의 파우스트 2부에서, 원래 중세 파우스트에서도 보면은 파우스트가 마지막 8년 동안에는 이 현실을 초월해서 상상의 세계에서 그리스 신화의 미의 여신인 아테네의 환영, 판톰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괴테가 그 모티브를 똑같이 빌려와서 파우스트 2부 2막 3막에 보면은 파우스트가 마법의 힘을 빌려서 지하의 세계에 가가지고 아테네와 팔리스 왕자를 데려오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가면은 트로이 전쟁의 화근이 되었던 그 메넬라오스 왕을 무찌르고 아테네를 구해서 둘이 그리스 땅에서 신접 살림을 차립니다. 아르카디아라는 그
보통은 유럽 문학에서 문학과 예술의 고향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오이포리온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카루스처럼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합니다. 지상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 파우스트의 영혼을 그대로 물려받고 더 한술 더 뜨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예. 파우스트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고 했으니까 그 모티브를 여기서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아득히 비상했다가 다시 날개가 꺾여서 이카루스적인 거죠. 그죠?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오이포리온도 결국은 공중으로 비상하다가 날개가 녹아서 떨어지면서 땅으로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해서 죽어요. 그리고 앞에 그때까지 같이 있던 아테네는 연기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파우스트의 백일몽 내지는 파우스트의 판타지였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가면은 드러납니다. 예. 예술의 세계라는 게 판타지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인공 음악가의 비상도 그 판타지의 세계 속에서 천공을 비상을 했다가 악마의 힘을 빌려서, 그러나 마지막에 그 힘이 다 고갈됐을 때에는 마치 이카루스처럼 추락을 해서 지상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돼서 어머니의 품으로 한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시대적인 배경이 마치 음악으로 치면은 중간중간에 배경음악처럼 짧게 묘사가 됩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은 작품 마지막에 가면은 드디어 2차 대전이 터지는 시점으로 점점 가까워져요. 주인공의 카타스트로페와 역사적인 파국이 서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운명과 역사적인 맥락이 그런 식으로 만납니다. 처음에 20세기 초반에서 어린 시절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서술하는 대상의 시간이 점점 더 현재의 시점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묘사를 보면은 내가 친구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1939년이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터지는 해고 오스트리아 비엔을 침공하는 해죠. 예. 그래서 2차 대전이 터지는 그 역사적 파국과 주인공의 추락, 파멸이 서로 시점이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에 대한 묘사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점점 더 많아져요. 주인공의 생애는 끝나고, 그래서 우리는 끝났다. 이때 우리라는 것은 우리 독일인들, 집단적인 운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한 전쟁 이상의 어떤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업적, 문화적인 업적과 영혼, 우리의 모든 믿음과 몇백 년의 근대의 역사죠. 역사가 끝장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독일은 끝장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독일은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파멸, 정치와 경제의 파멸, 이런 제도적인 유형적인 문명의 파멸뿐 아니라 도덕과 정신의 파멸, 요컨대 총체적인 파멸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맞이할 파멸은 우리를 끔찍한 절망에 빠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 화자의 묘사를 보면은 2차 대전이 완전히 끝나고 독일의 패전이 명확해진 그 시점에서 묘사가 되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이제 종반부로 끝으로 치닫고 있다. 모든 것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모든 것이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세계는 종말의 징표를 드러내고 있다. 적어도 우리 독일인들이 보기에는 그렇다.
독일의 수천 년의 역사는 부정되었고 자가당착, 즉 자기 무슨 그렇게 찬란한 문화 예술을 이룩했는데 그게 완전히 야만적으로 파괴된 거죠. 히틀러 체제와 전쟁으로 인해서 그거를 자초한 거죠. 스스로. 불행한 실패로 끝났고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역사의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독일 역사를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독일의 특수한 길, 제3의 길,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다른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찍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민주적인 공화정이 늦어도 19세기를 거치면서 제도로서 안착이 됐지만은 독일은 20세기 초반까지 중세의 제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제2제국이. 그래서 독일이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은 1차 대전을 일으키고 나서 패전하고 전범 국가로서 외부로부터 강제된 겁니다. 그죠?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바이마르 공화국 민주헌법이 만들어진 것은 패전의 산물이에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길을 잘못 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19년 독일 최초의 그 민주헌법을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바이마르가 괴테와 슐러의 활동 무대, 즉 독일적인 문화적 유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전범 국가의 과거를 청산하고 그 문화적인 전통, 인본적인 전통을 다시 계승해서 새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다짐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무로, 절망으로 유례 없는 파탄의 상태로 화염이 지글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 자체가 바로 지옥이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독일의 이 역사적인 운명과 그 다음에 주인공은 사실상 지금 영원히 죽은 상태. 그 주인공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양자를 역시 똑같이 파랄렐하게 주인공의 비극적인 운명의 끝, 독일 역사의 마지막 나락, 지옥의 밑바닥, 이 역사적인 운명과 주인공의 운명을 계속 병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적인 장면으로 이것도 전형적인 토마스 만의 서술 기법입니다. 역사적인 여러 이런저런 장면들을 모자이크하는 거예요. 과거에서 빌려오고 과거의 인물에서 빌려올 뿐 아니라 동시대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모자이크를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이마르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독일 여행을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괴테 슐러의 도시인 바이마르를 꼭 한번 가보세요. 괴테가 27살에 가가지고 82세에 죽을 때까지 활동을 했던 그 집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마치 군주, 영주의 집처럼 큰 집을 바이마르의 왕이 하사해서 지금도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죠. 슐러가 살던 집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괴테 슐러의 도시인 바이마르에서 저는 2000년에 버스를 타고 운전을 못해서 이 부켄발트 수용소를 한번 가봤었는데 한 20분 정도를 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수용소가 역사적인 네거티브한 의미의 기념 장소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묘사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대서양 건너편에서 온 어떤 장군은, 이건 연합군 쪽의 장군, 미국 장군을 말하는 거죠. 대서양 건너라고 그랬으니까 미국 장군이겠죠. 바이마르의 주민들을 그곳 강제 수용소, 즉 부켄발트입니다. 강제 수용소의 화장터, 유대인들을 태웠던 화장터 앞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했고 비록 시체를 태우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와 후각을 자극하긴 했지만
설마 그런 만행이 저질러질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그들 역시 이제 백일하에 드러난 잔혹한 학살의 책임이 있다고 이 만행을 똑똑히 보라고 외쳤다.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 2002년에 여기서 토마스 만이 묘사하고 있는 이 흑백 필름을 이 수용소에서 틀어줬어요. 바로 이 장면을. 그래서 바이마르 시민들이 미군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옆에 미군 장성이 있고, 그러니까 바이마르 시민들 우리는 몰랐다라고 부인을 해요. 설마 우리 옆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학살하는 불태우는 만행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 그러는데, 여기는 인용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바이마르 시민들이 거기 가서 다 공사를 다 했어요. 바이마르는 아주 작은 우리 읍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토마스 만이 일부러 크라카우라든가 다른 더 큰 강제 수용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바이마르를 콕 찍어서 여기서 묘사한 것은 아까 카이저스 아시어를 묘사할 때 유서 깊은 문화의 중심지이고 이 문화사 박물관에는 아주 신기한 고서들이 보존되어 있는 도서관 옆에 잔인한 고문기구들이 보존되어 있는 고문실이 있다. 야만과 문명이 한 장소에 공존하는 거죠. 그 모티브를 여기서 똑같이 묘사하는 거예요. 괴테와 실러의 도시인 바이마르 바로 그 옆에 어떻게 이런 참담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만행이 벌어질 수가 있었겠는가. 예, 이걸 보라는 거죠. 예. 그것이 과연 부당한 말일까? 이건 화자의 말이죠. 나도 그 시민들과 더불어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토마스 만이 미국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 전 세계에 다 중계가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장면이 바로 이 소설에도 그대로 그 다큐 필름이 모자이크로 인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역사 해설 맨 앞에서 던졌던 질문, 문명 문화 국가인 독일에서 어떻게 히틀러와 같은 야만적인 괴물이 나왔는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남긴 마지막 작품에 결국은 주인공은 이 작품을 자기가 피아노로 연주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죠. 쓰러지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남긴 악보를 보고 해석을 해요. 지금 악보를 보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제목이 파우스트 박사의 비탄, 베클락의. 이 비탄이라는 거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고백하는 그 죄의 고백, 고통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악곡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작품을 통해서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파우스트의 운명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죠? 자기 작품 제목을 파우스트 박사의 비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악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화자는 이 작품에서 지옥의 자식들이 울부짖는 비통한 절규는 인간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 점점 멀리 퍼져나가 마침내 온 우주를 가득 채운다. 그것은 일찍이 이 지상에 울려 퍼진 절규 중에서 가장 끔찍한, 전대미문의 가장 끔찍한 인간과 신의 비통한 절규이다. 인간의 절규인 것은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진 인간의 절규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여기에 신의 절규라고 신도 들어간 것은 신도, 전능한 신도 인간이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했으니까 신도 통탄을 한다는 뜻입니다. 히틀러와 같은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 악마의 출현을 하느님도 막지 못한 거죠. 그래서 신의 절규도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 음울한 음악은
최후의 순간까지 그 어떤 위안이나 화해, 미화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치밀하게 계산된 정신적인 구성물이 음악이죠, 그죠? 마치 비탄의 표현으로서 가장 원초적인 감정의 표현으로 전환되는 예술적인 역설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처음에 제가 토마스 만이 음악의 특성, 양면성을 얘기할 때 수학적으로 계산된 아주 지적인 컴포지션이죠. 문자 그대로. 컨스트럭션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비합리적인 충동에 호소하는 마술적인 힘을 지녔다 그랬죠. 그게 음악의 양면성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서 치밀한 지적 구성물이 가장 원초적인 감성에 호소하는 혹은 그런 감성의 표현으로 전환되는 예술적인 패러독스가 이 주인공의 죄와 구원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화자의 추측 내지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인공의 죄에 만약에 대입을 한다면은 가장 깊은 절망의 상태에서 비록 신라 같은 희망일지라도 오히려 희망이 싹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종교적인 역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 악곡 파우스트와 박사의 비탄이라는 작곡가의 절망과 참회와 고통을 표현한 이 작품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주인공의 결국은 고백록이죠. 그죠? 고백록으로 남은 작품인데 과연 이 주인공이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작품은 후대의 길이 남을 테니까 주인공은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과연 이 주인공은 이 악곡을 통해서 작가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그 영혼의 구제의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 주인공의 영혼이 담긴 작품이니까 아무리 지옥의 고통일지라도. 그래서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는 절망. 그렇죠, 그죠? 절망을 덜 하는 거는 덜 뉘우칠 때만 가능한 거죠. 정말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지었다라는 그 죄의식을 느낀 겁니다. 가장 깊은 절망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깊은 죄의식, 절망이 오히려 신라 같은 어떤 구원의 희망의 담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화자는 끝까지 인문주의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주인공은 고통스러웠겠는가. 이런 지옥의 절규가 이렇게 느껴지는, 심지어 신도 절규하는 이 파탄을 맞지 못한, 통탄해야 하는 이런 작품을 쓰기까지 얼마나 괴로웠겠는가라고 연민을 느끼는 거죠. 화자는 끝까지 이제 인문주의적인 인간의 선의와 그 바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술을 합니다. 일관되게. 역시 이중적인 시각이죠. 그죠? 만약에 그런 종교적 역설, 절망과 구원의 패러독스가 가능하다면은 그것은 절망의 피안에 있는 희망일 것이며 절망의 초월일 것이다. 이건 화자의 소망이죠. 그죠? 소망이고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은 화자의 기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악귀들에게 칭칭 감긴 채, 이건 이제 히틀러 세력을 가리키는 거죠. 독일을 파멸로 끌고 온, 자멸을 자초한, 한쪽 눈은 손으로 가리고 다른 한쪽 눈으로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응시하면서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과연 언제나 이 심연의 밑바닥에 다다를 수 있을까? 과연 언제나 이 극한의 절망에서부터 믿음을 초월한 기적이, 이 말은 아까 절망을 초월한 희망, 구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제는 믿음이 깊어도, 믿음에 호소해도 이 파국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는. 그래서 그 믿음마저도, 즉
기독교의 교리마저도 초월한 어떤 기적만이 희망의 빛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 희망의 빛이 떠오를 수 있을 것인가? 한 고독한 사내가 화자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제 주위에 아무도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죠. 두 손을 모아 이렇게 빈다, 기도한다. 내 친구, 내 조국, 이들의 불쌍한 영혼에 하느님의 자비가 있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다시 보면은 내 친구 한 개인의 음악가의 운명과 내 조국의 집단적인 운명, 물론 이 조국의 모든 동포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불쌍한 영혼에 자비가 있기를 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퀘스천으로 남는 거죠. 이렇게 작품이 끝이 납니다. 이전보다는 제가 일부러 빨리 해서 조금 일찍 끝을 냈는데 질문 있으면 하시고 더 시간이 남으면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던 괴테의 파우스트나 몇 군데를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시죠. 작품 창작할 때에 토마스 만이 미국에서 작품을 썼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머릿말 역자 해설 앞부분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작품이 번역본으로도 굉장히 방대하고 독일어로도 빽빽한 판본으로 거의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쓰고 나서 토마스 만이 이 소설을 내가 어떻게 썼는가, 파우스트 박사의 탄생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300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또 남겼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창작 과정을 보면은 쉔베르크의 음악에 대해서 치밀하게 연구를 하고, 토마스 만은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바그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치밀하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그때 미국에 망명해 있던 독일의 기라성 같은 지성인들이 많았죠. 과학자뿐 아니라. 그 중에 최고의 음악 이론가는 아도르노입니다. 미학자이기도 한. 독일의 최고의 베냐민 루카치 아도르노와 더불어 20세기 최고의 미학자이자, 아도르노는 실제로 젊을 때 작곡가가 되려고 했던 천재적인 그 음악가이기도 해요. 최고의 음악 이론가이기도 하고, 20세기의 현대음악, 무조음악 특히에 대한 그 이론서를 신음악의 철학글에서 별도의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를 만나가지고 쉔베르크의 음악에 대해서 토마스 만이 묻기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음악은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설명에서는 음악 부분은 뺐는데, 그럴 정도로 치밀하게 연구를 했어요. 다 하고, 그 밖에 여러 인물들을 만나서 자기 작품을 구상을 하고, 중세의 민중보온에 대한 아주 치밀한 연구. 그래서 괴테의 파우스트보다는 중세 민중보온을 훨씬 더 많이 차용을 한 것도 그런 스터디의 과정을 거친 거고, 또 중세를 더 많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까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 설명드릴 때 중세의 제국시대의 그 잿가루가 아직도 휘날리는 그런 음울한 분위기, 마치 지금도 마녀 사냥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언급했었죠. 그게 현대에서는 히틀러 유겐트라든가 좌우익 극단주의, 정치적인 광신주의 같은 걸로 나타난다고 묘사를 하죠. 그래서 중세적인 거를 일부러 더 많이 끌고 온 겁니다. 토마스 만이. 그래서 지금이 개명한 20세기, 18세기의 계몽을 거치고 근대 문명의 바탕 위에 서 있는 문명 국가가 아니라 중세의 야만 국가다라고 오버랩을 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그런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길고 토마스만의 묘사가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 인물의 용모에 대한 묘사, 뭐 아까 카이저 사시른에 대한 묘사가 할레, 라이프치히, 바이마르 굉장히 지루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과 어깨를 겨루는 문화의 중심지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마치 모자이크 돌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죠. 그 토마스 만의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 아주 특이한 묘사 방식입니다. 배 선생님 뭐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문제성을 예. 그 문제성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힘이 그럼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문제의식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힘. 예. 제가 질문도 미리 드렸지만. 예. 아까 제가 이제 그거를 이중적인 시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문하신 데에도 그 이중 시각이라는 인용구가 나오기 때문에 도펠 옵틱. 토마스 만의 전형적인 서술의 기법이기도 해요. 하나의 관점에서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화자의 관점이 이중적이라 그랬죠. 그죠? 한편으로는 인간의 건전한 이성과 어떤 휴먼한 가치에 대한 신뢰의 바탕을 둔 인문주의자의 시각이 있고 그게 하나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특히 볼 때에는 뭔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충동에 이끌려가는 그 기운을 느끼는 거죠. 그죠? 이 화자가 이 친구가 작곡가의 길로 가면서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끌려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그거를 묘사할 때는 네거티브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자기 친구를 매파로 보내서 뚱딴지 같이 결혼한다고 할 때 뭔가 지금 이 친구의 마음속에 다른 계산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엄청난 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이제 밑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만은 그래서 하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여러 군데 설치를 해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정면으로 볼 때 긍정적인 모습, 그 다음에 위에서 조망할 때의 전체를 파악하는 시각. 아까 공간 묘사 같은 거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중세하고 지금을 오버해서 보려면은 위에서 크게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독일의 문화 도시들이 다 모여 있는 라이프치, 할레, 바이마르, 카이저 사쉐르는 바이마르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이에나로 짐작이 돼요. 이에나라고 하지 않고 이에나는 실제로 공업도 발달한 도시죠.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세계 최고의 광학기기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유명한 짜이스 렌즈 같은 거, 또 의료 기기에 렌즈가 들어가죠. 그죠? 고급 현미경 이런 거. 그게 다 이에나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공업도시기도 했다라는 묘사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 이에나를 또 우연히 찝은 게 아니라 문화적인 도시일 뿐 아니라 심지어 이런 과학기술 문명도 발달한 모던한 도시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조차 중세의 그 암흑의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최고의 문명의 도시인데 또 불구하고 벗어날 출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독일의 어떤 비극적 운명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비극적 운명에 대한 그 서술의 상대화. 예. 그 그러니까 서술의 상대화라는 말이 그러면 뭘 말할까요? 상대화라는 거는 하나의 판단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화되는 거죠. 그죠? 예. 포지티브한 거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화시키지 않고, 예, 고정시키지 않고, 절대화시키지 않고, 유동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 여쭤볼게요. 거기 1권에 303쪽에 보면 12엄 기법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파시스트들이 어떤 질서를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12엄이라는 거는 어떤 질서를 통해서 무질서를 극복하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12엄하고 왜 파시스트를 연결시키는지 그 1권 303쪽을 가지고 좀 설명해 주세요. 음악은 저는 사실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소설 맨 뒤에 토마스 만이 마지막 반 페이지로 이 작품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2음 기법, 현대음악은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을 차용한 것이지만 그러나 작품의 내용과 쇤베르크의 음악은 무관하다라고 알리바이를 서술했던 것은 쇤베르크가 불쾌했습니다. 내 음악이 왜 악마적이냐. 자기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을 뿐인데 그래서 내용상으로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이 악마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뭔가 전통적인 화성의 체계, 그게 제가 이해하는 문학의 논리로는 고전적인 미의, 기본적인 괴테시대의 미의 이상은 진선미의 통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대 그리스의 조각을 보면은 철저한 조화와 균형이죠. 그죠? 고전적인 베토벤, 바흐의 음악도 조화와 균형입니다. 그죠? 그러나 쇤베르크의 무조음악에서는 그 균형을 다 깬다는 뜻입니다. 그건 무질서죠. 그러나 그 무질서 안에서 다시 다른 음계, 12음계를 가지고 음악인 한에서는 구성이 돼야 되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그 질서에는 전통적인 인간적 가치, 조화, 이런 것들이 다 배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구축하되 인간성이 배제된 것은 파시스트가 군중은 무질서하죠. 그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 혼돈에 빠져 있는 군중을 조직하는 원리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는 할 수 있는데 토마스 만이 그렇게 아날로지는 했지만은 내용상으로 같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토마스 만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런 건 아니고 현대음악의 그런 구성 원리가 마치 사회 심리적으로 보면은 파시즘적인 그런 원리와 유사한 면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픽션의 일부입니다. 예. 예. 혹시 다른 선생님들 뭐? 예. 예. 토마스 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긴 했지만. 다른 분 질문해서 지금 몇 분이죠? 예, 아직 시간은 한 10여 분 남았습니다. 그 유인물 그 소설에서 인용되는 그 513쪽 그 작품 해설 그 소설에서 인용되는 슬램푸스 교수 등의 개변 그 나오거든요. 예. 그 책에 있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왜 흉내낸 것인가? 아까 제가 이제 주인공이 대학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때 신학 공부를 하면서 소설에서는 그 장면이 이제 인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대학에 있는 그 신학 교수님들이 당연히 교리학을 가르치겠죠. 도그마틱을.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논쟁이 됐던 기독교 초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세기까지도 논쟁이 됐던 게 독일 말로는 다이스무스라고 해서 번역을 변호하다 할 때 변자를 쓰고 변신론.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의 뜻이다. 신을 옹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변신론이라고 옛날 분들이 번역을 했는데, 혹은 그래도 신은 정의로운 분이다. 신적인 정의의 실현 방식이다라는 의미로 신정론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원래 정통 교리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무래도 가장 교리학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부라면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원래 인간의 나약함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악의 유혹에 빠지고 그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거를 비틀어서 말하자면은 한번 읽어보죠. 세 번째 줄에 악은 우주의 완전성에 기여했으며 뭔가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정당화합니다. 악이 없다면 우주가 완전하지 못할 것이기에 하느님은 악을 허용했다. 우주라는 건 하느님의 천지창조의 일부니까 하느님은 완전함으로 그 완전함을 원한다. 악도 있어야 한다. 선이 있으면은 뭔가 논리가 궤변이죠. 그죠? 네. 사이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완전한 선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선이 있으면 악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모든 존재의 상호 강화라는 의미에서 즉 선이 있어야 악이 더 악해지고 나쁜 건 더 나쁘게 보이고 예. 그 다음에 악이 있음으로 해서 선은 더 좋게 보이고 이것도 선과 악을 완전히 상대화시키는 궤변이죠. 그죠? 선과 악은 분명히 가치의 위계 질서, 높낮이가 있는 것인데 그냥 상대화시켜서 뭉뚱그리는 겁니다. 이 궤변은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가 처음 나와가지고 파우스트한테 자기 소개를 할 때의 궤변하고 비슷해요. 레토릭이. 그래서 그 주석서에 보면은 히틀러의 문화선전상이 악명 높은 괴벨스라는 인물이죠. 그 괴벨스가 방송에 나와서 온갖 궤변들을 늘어놓을 때의 그 선동 방식과 레토릭이 매우 유사하다. 레토릭을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인용한 겁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고 완전히 자기 주장만을 악을 정당화하는 논리, 야만을 정당화하는 논리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 오스틴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예. 아우구스틴은 당연히 기독교에 대한 선한 믿음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교리를 해석을 했고 그것이 가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는 신학은 모르지만은 그 참고 문헌들을 보면은 그 정통적인 그 교리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예. 예,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어려운 작품을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예.